자, 안녕하십니까.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2024년 대비 9월 모의고사 보셨죠? 네, 잘들 보셨나요? 좀 이번 문제를 좀 선생님이 입수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모의고사의 특징은 제시문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냥 문제를 좀 까다롭게 약간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제시문이 조금 어려웠다 혹은 좀 이해가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약간 고전소설 정도? 고전소설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약간 내신 형태로,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없앴다라고 하는 개념이 난이도를 좀 고르게 배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깊이 있게 보거나 이게 말을 조금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기 선지의 말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9월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그 선지를 볼 때 약간 조금 단순화해가지고 이제 선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EBS를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총평은 사실 뭐 길게 할 건 없고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쉽지 않더라. 난이도가 쉽지 않더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한 문제의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해가지고 그 점수 1등급 컷을 맞춘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조금 어렵게 만들어서 시간을 뺏어가는 약간 이런 형태였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독서보다는 문학이 어려웠어요. 독서도 뭐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을 때는 부담이 없이 읽었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서 엄청 뭐 뒷부분을 거의 손을 못 댔어요. 약간 이런 이야기보다는 다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너무 헷갈려가지고 좀 답을 고르는데 어려웠어요.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시험이 안 끝난 시간이라 가지고 학생들의 반응은 아직 확인을 잘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좀 간단한 해설 강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첫 번째 1, 2, 3번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이제 그 정보, 빅데이터, 그러니까 정보 주체와 빅데이터 보유자, 정보 처리자랑 정보 주체 요걸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소유권 그리고 정보 데이터 이동권 이거에 대한 제시문이었죠. 자, 이거 조금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냥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보 주체라고 하는 말과 정보 주체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개인이죠. 자, 이 제시문은 수능 특강에 있는 제시문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들 좀 익숙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보유자, 그러니까 정보 처리자죠. 정보 처리자. 약간 이 두 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인이 정보 주체이고 빅데이터가 사용돼 이것을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자, 뭐 빅데이터 보유자 뭐 이렇게 좀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은 조금 이해가 어렵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거래를 한다거나 뭐 신용카드사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내역들이 쭉 기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보 주체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신용카드 회사가 정보 처리자이자 정보 보유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 좋은가? 라고 했는데 그냥 이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보 주체가 가지면 어떤 장점이 있고 정보 처리자가 가지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얘기한 것인데 자, 정보 처리자가 갖게 되면 자,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정보 유통이 쉬워진다. 그래서 자, 정보 처리자가 하게 되면 유통이 매우 쉬워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정보 주체가 갖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정보를 만들어낸 애들인데 만들어낸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정보 보유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카드사나 이런 데에 부가 집중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보를 하는 정보 주체, 우리 같은 애들한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데이터 이동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보 주체의 권한이 확대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이 정보 처리자한테 자, 제3자에게 내 정보를 넘겨줘 라고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상으로 이동 요청을 하면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자, 정보를 이게 주체가
주체가 요청을 하게 되면요. 주체가 요청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자, 이게 3자에게 자, 무상으로 이 데이터를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조건이 있죠. 자, 뭐죠? 자, 조건은 보유자가, 자, 그러니까 이 카드사가 이걸 새로운 가치 생성을 하게 되면, 자, 보유자가, 자, 새로운 가치 생성을 하게 되면, 가치를 여기다가 더했다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이건 법제화가 되었다. 자, 이거 까먹었네요. 자,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이걸 이제 법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근데 법제화 이전에도 사실은 있었다는 것도 언급이 있죠. 은행에서 뭐 약정으로 무슨 뭐 정보주체가 이제 뭐 내 거래 이력이나 이런 것도 좀 넘겨줘라고 하면 넘겨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화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은행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치? 그럴 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은행끼리 연결된 것들이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그 온라인 은행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보시면 이제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네 번째가 사실은 여기 이제 가로 A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이 이제 B가 되는 것인데 이 A하고 B를 조금 잘 구분을 하셔야 아마 5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A 부분에 보시면 데이터 이동권을 법제화하고 나서부터 생성 비용이랑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이걸 거래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정보 주체가 절로 보내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원활하게 보낼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하는 비용이나 거래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 가 부분에 보시면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이라는 건 정보를 받아들인 애들이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 그러니까 기존의 카드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가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 정보 주체가 지정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했어야 되죠? 무상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치? 정보 주체가 지정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기다가 어떤 이 카드사가 여기다가 가공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아마 거래의 대상, 돈을 주고받고 해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정보 주체가 지정했다라고 하면 무상으로 보내야 된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B 부분, 그러니까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게 특정한 회사가 굉장히 이제 보안이 뛰어나고 자, 이렇게 뭐 약간 좀 되게 좀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치?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게 보안 문제가 좀 되게 심각하니까. 그럴 경우에 걔네가 이걸 작은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거나 혹은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팔지도 않는 경우에는 뭐죠? 이 정보가 독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자,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이 제시문 자체는 어려운 제시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3번에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말은 없고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자, 법제화된 건 뭐였어요? 데이터 이동권을 법제화한 거죠. 그래서 4번에 3번이 틀렸던 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5번 문제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답만 좀 볼게요. 5번에 보시면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자, A의 입장에서는 아까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가로부터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까 뭐였죠? 무상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경제적 이득이란 말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은행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가공했다고 했어요. 자, 아까 여기 보유자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맞춤 금액을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했다.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가공을 했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보 주체가 정보를 제공했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정보를 가공했죠. 자,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후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A의 계좌 자동이체 항목 체크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 내역을 B은행에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자, 이거는 가공된 데이터가 아니고 얘가 이제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을 자기가 이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4번이 틀렸는데요. 4번이 뭐가 틀렸냐?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 상대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는 이 A은행이 스스로 가공한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죠. 얘는요. 내가 아까 추가로 여기다 가공을 했으면 얘는 이동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7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자, 쉽잖아요. 자, 쉬워졌다. 쉬워졌다는 말을 한자로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약정에 따라라는 말인데, 약정에 근거하여 의탁한다는 건 기댄다라는 뜻이고 기초한다는 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 때 기초하여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 그러니까 근거하여가 정확한 말입니다. 이거는 어휘 문제가 약간 새로운 유형으로 나와가지고 어려운 줄 알았더니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할 건 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능성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어휘를 외워라. 이런 건 사실 너무 소모적이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의 관계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죠. 대신 넣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앞 단어, 그러니까 문제가 된 단어의 앞에 단어 혹은 뒤에 단어의 관계로 이제 맞추는 게 좋은 방법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제시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제시문에서도 자, 제시문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자, 그런데 뭐 했다? 문제를 조금 헷갈리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자, 조금 이게 지금 거래라고 왜냐면 제시문에 자꾸 거래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게 거래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거래가 맞는데 그 거래가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어떤 가공을 하거나 한 거를 거래하는 것인데 자, 이건 자기가 지정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보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헷갈려. 나만 헷갈렸나? 모르겠는데 그거 한참 봤어요. 선생님이 한참을 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시문으로 가볼까요? 자, 자, 이제 압전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아주 작은 것의 물건의 그 질량, 그러니까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은 첫 번째는 이제 압전 효과에 대해서 압전 효과를 설명한 게 아니라 압전 효과를 그냥 언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 재는 게 참 신기한 일이다. 약간 이렇게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압전 효과 잠깐 언급하고 첫 번째 문단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DNA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재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압전 효과를 이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압전 효과라고 했는데 압전 효과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압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차, 뭐 2차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1차, 2차가 있는데 이게 기계적인 변형을 기계적 변형을 일으켜서 이걸 가지고 전압이 발생하게 하고 반대로 얘는 전압을 먼저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기계적 변형을 일으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압전 효과가 나타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압전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압전체로 뭐를 소개했으니까 수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가보면 이제 여기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자, 뭐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대요. 자, 수정을 이렇게 가공해서 납작하게 만든답니다. 납작한 원판으로 쪼개나봐요. 자, 근데 여기다가 양면에 전극을 만든 다음에 자, 1번이 전극을 만들어요. 전극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계속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교환해서 준다고 돼 있죠. 교대로 준다고 돼 있죠. 그때 이제 수정이 진동을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1차와 2차가 있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걸 사용하는 거? 2차를 사용하는 거 아시겠어요? 얘가 지금
전압을 걸어서 진동을 만들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전압으로 진동을 만든 거니까, 자, 이게 전압을 갖고 기계적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자, 2차를 이용한 거예요. 2차 압전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자, 요걸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극을 달고요. 거기다가 전기를 이렇게 교대로 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극을 걸 때 이게 주파수, 고유 주파수,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파수가 맞으면 그걸 뭐라고 하더라? 뭐라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증폭되잖아요. 되게 증폭돼가지고 얘가 이제 진동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간섭이라고 아닌데 간섭이 아니라 뭐라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 주파수를 맞게 하죠. 그래서 고유 주파수와 일치, 그러니까 수정이라고 하는 애는 고유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고유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그 주파수에 맞는 일치하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른쪽에 한 두 번째 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면의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여 수정이 진동한다.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전압의 주파수와 전압 주파수와 수정의 주파수를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 얘의 진동이 어떻게 커진다? 자, 어떻게 된다? 진동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주의할 사항이 있죠? 이 수정의 고유 주파수 있죠? 주파수는 사실은 그냥 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이긴 하지만 질량이 커지거나 뭐 약간 크기가 커졌을 때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자, 얘는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자, 요게 매우 중요한 정보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수정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자, 얘가 주파수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말을 하면 이 수정이라고 하는 요 물질, 이 압전체는 매우 이 질량의 변화에 민감하게 주파수가 변하는 아이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DNA나 아주 작은 기체 같은 게 붙은 되게 미묘하게 질량이 변하겠지? 그 미묘한 질량 변화에도 주파수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게를 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얘가 그래서 이 수정이라고 하는 애가 매우 질량에 민감한 아이다. 민감한 소재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때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민감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과학이라 그런가? 이거 쓸 게 많네요. 질량 민감도. 자, 질량 민감도라고 하는 것이 주파수의 변화 정도. 주파수가 어느 정도 변하느냐를 측정할 때 이게 측정된 질량. 측정된 질량. 자, 측정된 질량분의 이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질량 민감도인데,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DNA 하나가 붙었어. 그 굉장히 조금의 질량이 변했거든? 근데 그때 주파수가 어느 정도 변했느냐. 자, 이거를 측정해 놓으면 DNA 몇 개 붙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치? 만약에 예를 들면 10이 변해. DNA 하나에 따라서 10이 변해. 근데 그게 0.001 마이크로그램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2가 변했어. 질량이 하나 더 붙었어. 그러니까 주파수가 그만큼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두 개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수정의 질량 민감도가 매우 큰 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문단은 너무 길게 설명했네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문단. 그래서 얘가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체 농도가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이 수정에 그 기체 분자가 붙어. 그러면 이게 질량이 증가하겠죠. 수정이라고 하는 게 순수한 수정에다가 기체가 붙었으면 질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질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 감소가 얼마나 했느냐 갖고 얘가 지금 얼마만큼의 이 기체가 붙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요 공간에 기체에 어떤 기체가 이제 질량을 측정하려고 해. 근데 그러면 이게 기체가 붙을수록 질량이 증가하니까 주파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주파수가 안 변하는 거야. 그냥 고정돼 버려. 왜 그럴까? 더 이상 그러니까 포화되는 거죠. 다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붙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특정 시점 이후에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해져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안정화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파수가 변화하지 않아요. 그치? 자, 이걸 우리가 안정화라고 하는데 이걸 안정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안정화 시간이 자, 안정되는 시간을 우리가 안정화 시간이 아니라 반응 시간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얘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측정이 잘 되는 겁니다.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기체 농도가 더 빨리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5번째 문단은 뭐가 써 있느냐면 그런데 혼합기체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혼합기체일 때 측정 대상이 아닌 예를 들면 여기서 수소만을 측정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산소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같이 붙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그걸 우리가 궁금하게 되거든요. 그 4번째 문단을 읽을 때 맨 뒷부분에 혼합기체 얘기 나올 때 그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의문을 해소해 주는데 어떻게? 각 기체마다 얼마의 반응 시간을 갖는지를 미리 측정을 해두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미리 다 측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변화량을 미리 측정해 놓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게 붙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오차가 발생했느냐 갖고 이제 구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자, 8번 문제 이건 답은 당연히 5번이에요. 그쵸? 이거는 조금 쉬웠을 것 같아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했는데 자 4번 보기를 한번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의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자, 아까 수정 같은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고유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으니까 4번은 그냥 딱 정확하게 써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수정 진동자. 자, 그래서 쉽게 말하는 건 수정 진동자잖아요. 자, 기억이 수정 진동자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5번 보기 봐보세요.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 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크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고유 주파수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5번 보기는 이렇게 고쳐야 되죠?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이 걸렸어. 거기에 주파수의 전압이 걸리면 이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주파수가 맞았다면 진동값을 크게 만들겠지. 그치? 주파수 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파수의 전압을 걸면 진동이 커진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동이라고 고치셔야 되겠죠. 주파수를요. 그래서 10번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빠르나요? 어쨌든 뭐 이거는 풀어보신 분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답이 2번이었는데 2번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지금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다. 자, 진동자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수정 같은 거겠죠. A와 B 모두 시간에 흐르면서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멈췄다. 그런 건 이제 알코올이 다 붙었다는 뜻이겠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근데 밑에 괄호의 단서를 보세요. 밀폐된 공간의 상황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이 답인 이유를 먼저 설명할게요.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다. 자,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서를 걸어봐요. 그럼 질량이 변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 다른 기체가 함께 붙었대요.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붙었대. 그러면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이. 왜 그래요? 다른 것도 붙었으니까 더 무거워졌을 거 아니에요. 아주 미묘하지만 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주파수가 더 낮아진다 했죠. 그쵸? 자, 낮아진다 했으니까 좀 더 무거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예요. 자, 1번 보기를 한번 볼까요? 1번 보기는 뭐가 틀렸나? A의 진동자에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저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자, 고유 주파수를 측정해 놓는 거예요? 아니죠?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에. 그쵸?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미리 측정해 놔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큰 폭의 X가 되는 거겠죠. 자, 4번은 민감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세 번째 제시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경국대전,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쉽게 말하면 양천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양천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양천제가 좀 분화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양천제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제시문에서 정약용이랑 유형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사농공상이 나눠져 있을 때 이 사를 뽑는 걸 약간 그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도덕적 능력주의에 뽑아라. 이 말은 그냥 기존의 양반이 계속 이렇게 관료가 되고 양반을 세습해서 유지하고, 이거는 반대하되, 그러니까 농민도 될 수가 있고 상민도 산비가 될 수 있어. 사가 될 수 있어. 자, 사가 되고 나면 이 사가 지배력을 갖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다 잘했을 것,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냥 조금 진짜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네, 설명은 안 할까 했는데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가 같은 경우에 내가 선생님 좀 버벅대죠? 오랜만에, 내가 좀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쵸? 자, 이게 가의 1문단을 한번 보시면, 자, 1문단은 지금 이게 양천제라서, 자, 이게 그 양인과 천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제시문이었어요. 그죠? 자, 구분하는 문단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 첫 번째 문단에 16세기가 나오거든요. 자, 16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양반이 세습되고 군역이 면제되면서 이제 그 양인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는 거야. 원래 그냥 양천제는 양인과 천이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 양인 자체가 세 가지로 분리가 됐다. 이게 양반, 그다음에 중인, 또 누구죠? 상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의 이제 가보개혁까지 얘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엔 이야기도 다 이 가보개혁까지 다 이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경국대전의 그 근거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조선 후기로 나와요. 조선 후기가 나오는데, 자, 조선 후기는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했다. 그러면서 이제 천인들 있잖아요. 천인들이 자, 양인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송량이라고 나오죠. 송량 같은 경우에는 노비들이 돈을 내고 양인이 되는 거야. 근데 양인이 되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군역과 세금을 부담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노비가 없어지는 게 좋았겠지. 그치? 왜냐면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천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자, 세 번째 문단은 18세기예요. 자, 18세기가 나오는데, 유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직역을 얘기합니다. 자, 유학이라는 직역인데, 유학은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군역을 지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관료로 진출하지도 않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양반이기 때문에 군역은 안 지는데, 자, 근데 제도적으로만 양반인 거야. 그러면 진짜 양반 세계에서 양반으로 받아들이려면 뭘 해야 돼? 거기 나오는 게 유교적 의례의 준행, 기역 부분에 써 있어요. 문중과 족보의 편입, 약간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양반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양반 세계에서. 그래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중인이나 상인 이런 애들이 많이 했겠죠. 혹은 천인에서 양인이 된 사람들이 양반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 설명하고 있는 게, 조선 후기의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했다. 그러니까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의 상한선이 근접해졌는데, 이 양반 측에선 얘가 이렇게 뚫고 넘어오는 걸 싫어했고, 얘네들은 계속 뚫으려고 노력했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경국대전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작동하는 것처럼 뭐냐면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도덕적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두 학자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가 방계 유형원과 한 명이 정약용이에요. 그렇죠? 자,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자, 유형원은 뭘 비판했느냐? 이거 한번 비교만 해볼까요? 자,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분제도를 비판했어요. 그쵸? 이게 너무 길어지네. 이 유튜브를 찍는데 이렇게 길게 찍어서 되나 모르겠네. 자, 유형원이, 얘는 성리학적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분세습 반대했고요. 자, 신분세습 하지 마! 그 다음에 노비제도, 노비도 없애! 광대 같은 거, 사회적으로 너무 약간 좀, 별로잖아. 노는 거 유흥거리잖아. 없애. 그 다음에, 산농공상 3인제. 자, 얘네들은 없애.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산농공상 이 3인 체제를 유지해서 공거제를 실시해 라고 했어요. 자, 공거제라고 하는 것 특징을 잘 보면 이건 추천에 의한 거고 얘는 시험을 보지 않는 제도예요. 그쵸? 자, 이거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도덕적 기준으로 관료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정약용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정약용은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노비제도 인정했어요. 노비는 인정하자. 야, 노비는 좀 두자. 왜? 선비를 보필할 애들이 필요하잖아. 라고 해가지고 노비는 인정. 근데 이제 산업공상이 이경우 쓰지 맙시다. 산업공상이 구분해서 거주하라 해서 행정구역을 재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비만 사는 마을, 뭐 상공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만 사는 마을, 그다음에 농사꾼들만 사는 마을 이렇게 다 구분하자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가 선비들은 계속 선비냐? 그건 아니야. 농민층이나 상공업 측에서도 선비의 자질을 갖춘 애들은 언제든지 선비가 될 수 있고 선비 마을에 살지만 선비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애들은 밑으로 다른 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관 선사, 그러니까 그 정약용은 선사라고 하는 애를 뽑아가지고 얘를 교육해가지고 시험 봐서 뽑자. 얘는 그래서 얘 교육해서 시험 봐서 뽑자니까 공거제랑 다르지 유형원이랑. 그쵸? 얘는 시험 안 봤잖아. 그치? 예. 이분은 시험 안 봤잖아요. 그래서 사 집단을 재편해서 선사를 교육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다만 사 거주 집단이나 농민 상공업인 애들도 이 선비가 될 수는 있다. 근데 노비는 안 돼. 노비는 안 돼. 노비는 이제 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통점 이 둘의 공통점은 도덕적 능력주의. 그다음에 지배층으로서의 사. 그러니까 사는 아무나 될 수 있지만 되고 나면 지배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반만 선비인 게 아니라 다 선비가 될 수 있어. 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사는 아무나 될 수 있지만 되고 나면 지배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에요.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유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다. 이거 지웠군요. 유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가에서 세 번째 문단에 나온 형식적 양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국대전의 신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 아니야. 얘도 형식적인 양반으로 군역이 면제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경국대전의 그 양천제를 기반으로 한 거를 따르고 있는 거지. 양천제가 조금 더 세분화된 거야. 경국대전을 부정한 게 아니잖아. 그치? 다음에 13번에 1년의 개혁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1년의 개혁론에 자, 5번 봐보겠습니다. 자, 5번에 뭐가 틀렸을까요? 자, 여러분들 평소에 연습하실 때 정확하게 틀린 단어 고르는 연습하라고 했었죠. 자, 이거 공거제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쵸? 모두 시험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3번은 시험으로가 틀린 거예요. 그쵸? 정약용은 맞는데 유형원은 안 그렇잖아. 자, 14번의 답이 3번인 것은 이건 조금 쉬운 문제였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리을에다가 X 치시면 되겠고요. 2번은 니은, 딕은 모두 동의할 테니까 않겠군이 틀렸습니다. 3번은 니은 동그라미 디귿 X, 4번은 니은은 동그라미 리을에다가 X, 5번은 기억에는 동의하고 디귿에는 동의하지 않겠군이 맞는 거야. 그래서 5번은 두 개가 답이 5번이잖아. 선생님 디귿은 근데 정약용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정약용이 한 말 중에 이게 안 어울리는 말,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이에게 라고 했어요. 자, 정약용은 노비를 인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노비는 뭐 시험을 본다거나 해가지고 사가 될 수 없었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이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5번에선 디귿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모든 이입니다. 정약용은 노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비는 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16번 문제에서 16번 문제 뭔가 길게 써 있는데
이거는 되게 금방 풀었는데, 선생님. 5번. 다르군이 틀렸지. 5번에서 다르군이 틀렸지. 유토피아에서 노동국익과 학자국익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그거는 정약용이 4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걸, 정약용과 그 유형원 모두 다 올라갈 수 있잖아. 4로. 4가 될 수 있잖아. 차등을 없애는 것을 없음을 전제하므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건 4가 되는 길을 막은 게 아니라 4가 되고 나서는 다른 계층을 4가 도덕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예 그 기회를 막아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르군이 틀린 거야. 알겠죠? 17번 다시 태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독서였어요. 독서 어땠나요? 자, 근데 독서가,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이게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읽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읽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쓴 건 아니었을 텐데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많이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에서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에 있는 요건 이제 한번 선생님 관계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상공이 있고 상공의 부인이 있죠. 이 아들이 누구냐면 얘가 선군이에요. 근데 선군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낭자랑 결혼했습니다. 얘가 수경낭자예요. 근데 얘 죽었죠? 얘 죽었어요. 선군과 낭자 사이의 아이가 춘향이라고 하는 애와 춘향이라는 애가 그 동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요거 읽을 때 선생님이 좀 약간 거슬렸던 게 A 부분이에요. 아니, A 부분이 아니라 A 위에 줄.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라고 했어요. 부인 정씨가 라고 이제 조사를 왜 뺐을까요? 정씨가 춘향에게 주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인물에 대한 관계를 볼 때, 자, 우리가 이제 고전 소설에서 중요한 건, 자, 인물 체크예요. 인물이 많을 때는 좋은 놈, 나쁜 놈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칭이 되게 여러 가지일 때는 이 호칭을 정리해서 얘랑이 같은 사람이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관계를 만드셔야지 스토리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대화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를 만들어서 네 어미에게 붙인 편지라. 그러니까 춘향이의 어미에게 붙인 춘향이의 어미가 낭자잖아. 그러니까 선군이 편지를 썼는데 이 낭자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고선 이 부인이 전해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글을 못 읽어서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그래? 할머니인 부인한테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누구에 대해 이 편지를 누구 앞에서 읽어라? 죽은 낭자 앞에서 읽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 거기 B 부분에서 이 선군이 이 수경낭자에게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중략 부분 줄거리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이 낭자와 선군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오해되는 멘트가 있어요. 오해되는 멘트가 뭐냐면 자, 거기 오른쪽 단락의 한 중간 밑에 부분에 선군이 부모 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며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며 나아가 엎드려서 저희는 인연이 다 했으니까 하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건 확실한데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게 좀 슬퍼서란 뜻이지 이거는 자기가 망설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두고 가는 것이 슬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소식을 이거는 이제 되게 쉬운 문제고요. 19번 문제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자, B에서 받는 이가 누구야? 자, 이게 기본적으로 소설에서는 인물을 특정해야 돼요. 받는 이가 이 수경낭자잖아. 얘를 보고 싶지만 못 본다는 얘기가 써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뭐라고 했냐면 자,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절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거 19번이 2번 있는 거죠. 20번 문제는 책망하지 말 것을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집에 온 수경낭자 내가 온 거 너무 원망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C 부분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저분 천상의 죄가 있어서 하늘의 운명에 따라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게다가 이 죽음의 지대한 지대한 책임이 이 아버지 말하고 있는 요 상공에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21번에는 아까 3번이 답인데 뭐가 틀렸다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게 아니라고. 망설인다는 건 갈까? 말까? 아씨 살고 싶은데? 막 이런 게 망설이는 거고, 여기서는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부모님이 너무 슬퍼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2에서 27번은, 자, 박용래의 월후는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유명한 시인데다가 EBS 작품이니까. 그 다음에 나시는 김영랑의 연인데, 이 연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린 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죠.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연실같이, 어슴푸레하다라는 건 약간 좀 어슴푸레하게 생각난다는, 좀 그렇게 좀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그러니까 자연은 아름다웠어. 그런데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봐봐요. 초조하고 불안했으며 아슬아슬했다. 바람이 일어서 끊어지던 날이라고 하는 건 이 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헤어진 거잖아요. 돌아가셨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어요.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 그래요. 나무 밑에서 울었대요. 어쨌든 이별했으니까. 내 어린을 하얀 옷 입고, 하얀 옷이 사실은 이제 죽음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시에서는 함축적인 의미를 궁금해하시면 안 됩니다. 써 있는 대로만 해석하셔야 돼요. 외로이 자랐다.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눈물이 고였다. 그러니까 되게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고 이별했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었고, 그러다가 외롭고 조마조마하고 눈물이 났다. 이거 아니에요, 이 시가. 그러니까 되게 슬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작품은 뭐냐면, 다작품에서, 자, 이게 신위라고 하는 사람이 문의당이라고 잡았대. 문의당이라는 건 이제 문의. 내가 이제 물결무늬 같은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보냈어. 그랬더니 서영보라고 하는 사람이 답을 해줬는데, 뭐라고 답을 했느냐? 그래, 사람들이 가끔은 자기의 본분을 까먹지만, 그래, 그 본분을 이렇게, 실제로 이 문의는 실제로는 없는 거겠지만, 근데 이렇게 늘 자기의 본분을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물에 살면서 담안을 쳐놓고 거기서 나는 담안에 살기 때문에 물에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만 나가보면 이게 내가 물에 안에 산다는 거를 깨우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너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은 섬사람이라고,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무리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 없을 일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 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그러니까 자기가 물에 있으면서도 딴 데 보고 있으면 내가 물에 있는 걸 까먹을 때가 있겠지. 가판이나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그렇지만 곧 다시 깨닫는다는 거야. 자,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때는 겨우 반걸음 움직인 것이나 철리는 것이나 매한 가지.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의 아주 작은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기가 자기의 본분을 떠올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작품이야, 이거는. 알겠어요? 이게 기잖아, 기. 쓸데없는 거 쓴 거야. 쓸데없는 거 쓴 거야. 기는 원래 약간 유재석 같은 연예인 사인 같은 글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쓴 거야. 얘가 이렇게 써줘. 그러니까 이렇게 써준 거야, 그냥. 22번 문제는, 자, 묘사죠. 그쵸? 묘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23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23번 문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2점짜리지만 어려웠을 거예요. 4번 보기 선지가 너무 애매했어요.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있는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상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노인의 감각인 거 맞아요. 근데 위에 있는 보기를 보면, 자, 일상을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노인은 이걸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낯설게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4번에 이거 틀린 거예요. 이 보기 선지만 읽으면 너무 그럴듯해 보여서 위에 있는 이 단어를 잘 캐치하지 않았으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문제 4번 보기가 상반됐다 틀렸다. 외로이 자랐고 하얀 너 붉은 발자 다 같은 뜻이지 뭔 상반이야. 그 다음에 3번 연을 이거 연에 동경이 있어? 동경이 아니잖아. 자기 어렸을 때 불안함을 얘기한 거니까 동경 아니잖아. 26번에 2번 26번을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래요. A가 자기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B가 동의한 이유는
A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까워. 집에 들어앉아 있는 상황, 앉아서 사는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큰 시선으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바다 섬에 살면서 돌담 안에 있다고 해서 난 바다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에 27번 문제. 이건 4번인데 이것도 3번이랑 헷갈렸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3번 쓴 학생들이 좀 있죠. 4번이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그렇지. 파도와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3번이 왜 틀렸느냐면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거야. 자, 천하의 지도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라는 건 이걸 보고 천하의 지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천하의 지도를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한 거잖아. 그러니까 3번 보기는 전후 관계를 잘못 써놓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다음에 28에서 31번. 자, 원미동 시인인데 이거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몽달 씨와 그 김반장, 형제 슈퍼의 김반장에 대한 얘기인데 누구의 시선으로? 7살짜리 나의 심정으로 쓴 겁니다. 자, 중작 앞에 부분은 김반장이 평소와 달리 나를 약간 시큰둥하게 대하는 이유, 그거 누구 때문에? 선옥이 언니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중작 뒷부분에서는 이 몽달이가 김반장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반장이 형제 슈퍼에서 일하는 걸 보고서 얘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의 시각이기 때문에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죠.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이 몽다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런 상황. 그래서 약간 좀 아이의 약간 좀 뭐랄까 천진난만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뭐 1번, 이건 너무 쉬웠을 것이고 29번의 4번인데 F는 이에 대한 상대의 반응, 이 상대가 누구냐면 몽다리야. 그치?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했다. 자, 이거는 몽다리를 수용하기 위해서 F,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상대가 보여준 판단, 이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려면 이 몽다리가 김반장이 나쁜 놈이야 라는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자기가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수용하기 위한 태도의 한 말이겠지만 여기는 이 몽다리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 그치? 김반장한테 뭘 하겠더니만 나쁜 사람이 그렇죠? 그랬더니 뭐 팔도 좀 아니야! 라고 응수했다는 건 결국엔 이 몽다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30번 문제. 자, 요게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30번 문제가 선생님 이건데 왜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봐봐. 자, 이게 앞에 부분, 중략 앞에 부분에서 얘는 지금 김반장이 나한테 시큰둥한 건 지금 선옥이 언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자, 이때까지는 이 선옥이 언니와 김반장의 관계만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 있어. 그렇지? 근데 그리고 나서 몽다리가 두드려 맞는 걸 목격했어. 그 다음부터는 이 김반장이 몽다리가 두드려 맞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선옥이가 떠나갖고 아이스크림도 안 주고 말 안 시켰던 거는 몽다리가 두드려 맞기 이전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몽다리가 두드려 맞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략 뒷부분의 상황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서를 맞추는데 약간은 정보가 조금 부족한데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이렇게 9월에서 등장을 했네요. 참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인데 어쨌든 5번입니다. 아이의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반장의 행위는 요즘이 이제 자기한테 선옥이 언니가 떠나고서 시큰둥했던 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김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그치?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 31번은 신뢰가 틀렸어요. 31번 답 4번에 신뢰가 틀렸죠. 정확하게 틀린 단어를 골라내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세요. 자, 성산별곡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만 해설해 볼게요. 성산별곡은 다 아는 작품이니까. 자,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그래서 이 사람은 취미 생활이 참 많아요. 매를 갖고 매 사냥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말 이렇게 빗질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풀 먹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낚시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죠. 다 노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닭끼리 파리 밥통별 고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신선한테 나보고 싶으면 다 술병 챙겨갖고 나한테 오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선한테. 아마도 산중어걸이 나다뿐이야. 내가 자연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2번에 2번인 건 너무 당연하잖아. 음성상징 엄청 많이 썼죠. 그 다음에 33번에 4번인데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해내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봐봐. A의 중간 부분이죠. 자, 성현도만커녕 호걸도 참 많구나. 하늘이 삼계실제, 하늘이 만드실 때 무심할까마는 무심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모두 다 예정해놨겠지만 이런 뜻이야. 이러한 어찌한 시운이 이렇게 흥망이 있는 것. 야, 이게 흥망성쇠가 이렇게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은 다 예정하고 이렇게 뜻이 있어서 만든 거겠지만 자기가 보기엔 흥망이 너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4번에 뭐가 틀렸어?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지 못했음이 틀린 거지. 못한 게 아니야. 하늘은 다 예정하고 만든 건데 흥망이 왜 이렇게 많지? 신기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러니까 그게 못했음에다 그냥 X치고 넘어갔어. 선생님은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선생님 문학 문제를 엄청 잘 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틀렸어! 하고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34번의 답은 1번이에요. 고고한 취향이란 말이 틀렸죠. 이거는 흥겨운 취향이지. 그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다. 이건 맞을까요? 얘는 맞죠.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피리 소리가 나는데, 자, 석양의 흥이 겨워 피리를 비끼보니 아이들이 피리 소리를 불었어. 그랬더니 물 아래 잠긴 용이 깨어나는 듯하다는 건 되게 약간 그 안에 무슨 용이 이렇게 쏙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 약간 탈속적이고 뭔가 좀 되게 약간 좀 뭐라고 하죠? 신비로운 상황을 약간 떠올린 거잖아. 근데 나에서 생매는 매사냥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 취미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흥겨운 취향이라고 고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엄매랑 화법은 시간 관계상 근데 지금도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게 찍었네. 아, 그럼 설명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좀 잘 들어보셨나요? 어렵지 않았죠? 설명이 어렵지 않았냐는 뜻이에요. 시험은 어려웠어요. 그렇죠? 시험은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에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독서가 쉬웠냐? 그러니까 다 그랬어요. 문학도 제시문이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조금 헷갈리는 문제로.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우리가 제시문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문제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그게 뭐죠? 문제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의 유형을 되게 열심히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는 지금부터 바이블이야.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의 유형을 잘 파악하세요.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다가 딱 X. 그러니까 보기가 이렇게 있을 때 다들 여기 X 막 치고 요 끝에다가 X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러지 말고 정확히 틀린 단어에 X 쳐서 확신을 갖고 풀러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1년은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해도 나아지겠죠. 그렇죠?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 모의고사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어떤 식의 연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도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